농담이 되고 있는 또한 분이 김한길 실제 준비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서 가질 정책 파급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분야는 외연 확장입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뭐 박주선 전 의원이나 김동철 전 의원 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아니 이런 사람도 국민의힘 쪽으로 왔어?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중진 정치인들을 좀 같이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연 확장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약했던 분야에 대한 보완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정치권처럼 세대 교체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치권에 이미지를 넣고 정치권에다가 명함을 넣으면 보통 한 3, 40년을 쭉 가다가 잊혀질 때쯤 되면 철진한 유행가 부르듯이 또 나오고, 대표적인 게 김한길 의원 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한길, 이 이미지가 남아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정치 고관여층은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게 등에 칼을 꽂고 결국 자기가 평생 동안 붙어서 정치에 녹을 받아먹던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외연 확장이다. 그런 외연 확장은 저는 찬성해요. 다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김한길 전 의원께서 2015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2016년 총선 때 그때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손잡고 호남에서 돌풍을 국민의당을 상당해서 호남에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런 한쪽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중간에 이제 좀 이래저래 조정도 하고 중재해줄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거기 팽당하는 게 전문 아니에요. 팽시키는 게. 누구요? 국민의힘 선대 인선을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이제 대부분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도로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나 그런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얄미워. 아니 그런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당 내에서 뭐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냐 이렇게 욕 먹겠지만,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은 총선이 가장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사람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는 적어도 18대, 19대, 20대, 21대 총선의 공천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김용남 의원 얘기보다도 더 깊게 가서 국민의힘을 위한 명령을 좀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양당이 바뀌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국힘이 살아나고 있었던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여지를 넓혀준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 인물이 없다? 이거 비판하는 거는 2017년 4년 전에 괴멸되었던 한 정파에게 그 4년 동안 인물을 키워라? 라는 욕을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직 3살이 다 못 돋으니까 과거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뭐 썩은 살을 또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3살인 줄 알고. 어쨌든 아니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국힘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자칫 잘못하면 신기루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한테 지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지고 싶지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단한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대위 구성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에 대한 평가부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지 세한대의 배정호 교수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좌우 균형을 맞춰서 또 모처럼 앉으니까 저도 좀 떨리긴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우선 당장 얘기를 갖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어떤 얘기부터 풀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여야가 대선 3개월을 앞두고 진영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진영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직을 다 내려놓길래 뭐 조용하게 이렇게 싹 물러나길래 훌륭한 사람들을 앉히나 했더니 뭐 그 당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앉혔어요. 국민의힘 같으면 그래도 외부에서 다른 당에 있던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뭐 돌려막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돌려막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이제 당직을 대대적으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 소속 의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도 역시 핵심 포스트이기 때문에 예. 당직을 당 소속 의원에게 맡긴 거고요. 지금 이제 의미가 있는 게요. 일단 핵심 측근, 예. 그래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젊은 40대, 50대 초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진들, 그러니까 5선, 4선, 3선들이 다 빠지고 예. 재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예.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친정 체제 구축을 통해서 후보하고 당 그리고 선대위가 하나 일체가 돼가지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예. 이재명의 민주당. 그래서 이재명의 깃발을 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요, 정치 지형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정권 교체 여론이 한 10%포인트 높고요. 예. 그리고 또 진보 보수 이념적인 어떤 구성 부분도 좀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 촛불 때만 해도 보수에 비해서 진보가 한 15%포인트 높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보수가 한 뭐 7, 8%더 지지 세력이 높은 이런 상황. 따라서 이재명의 깃발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다 그냥 진보로 분류하기는 그때 그렇게 투표를 했겠지만 조금 난감하긴 한데, 자,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좀 정체 상태에 있던 지지율을 확 올릴 것 같습니까? 김 센터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뭐 어떤 경우도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요. 예. 저는 기본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없었잖아요. 예. 오히려 역벤션이라 해서 그냥 지지율의 정체나 하락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캠프를 슬림화하고, 캠프가 아니고 이제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예. 나름대로는 이제 그 아까 배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존의 그 체제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면서 그래서 지지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를 얘기하자면, 이상하게 이명박 전 정부에서 보던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오늘 동아일보 같으면 약간 편들어줄 줄 알았는데 흑백 영화 다시 돌리냐? 근데 옛날 멤버들이 다 그대로 들어갔냐? 이런 평까지 나왔습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처음에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병준, 그 다음에 김한길 이 세 분, 이른바 삼김이라는 세 분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데, 예. 저는 그 예를 들면 그 MB의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 예. DJ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정치판이라는 게 다 과거에 있었던 분들을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무슨 현재 그 윤석열 캠프에서 MB의 향기가 난다는 말은 좀 받아들이긴 좀 어렵네요. 예. 자, 난항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끌고 온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보시기에 백 교수님 저는 보시기에는 좀 뭐 의원도 좀 다른 게요. 해주시죠. MB의 향기인지 악취인지 냄새는 아주 진하게 풍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지금 윤석열 후보의 오른팔 왼팔 하면은 권성동 전직인서 두 사람을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 다 MB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6개 이제 본부장 체제인데 6개 본부장 가운데 3명. 그러니까 권성동 그리고 김성태, 주호영 이 세 사람이 다 MB계라고 분류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 공보에도 두 사람이나 청와대 MB 때 대변인했던 김은혜 그리고 박정아 대변인 이 두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MB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신선감이 떨어진다, 감동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수,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올드보이들이 귀환해가지고 과연 중도 외연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혁과 미래가 없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할 일을 하겠습니다. 방해한다고 핑계대지 않을 겁니다. 발목을 잡으면 발목 잡은 손을 차고 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스를 노리는 걸까요? 이 뭔가 5.18과 관련돼서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약간 두둔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고 사과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됐고 또 전두환 씨가 또 사망하는 문제도 있고 텃밭인 호남을 일단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죠? 더구나 이제 그냥 한 번 방문한 게 아니라 3박 4일로 가서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전략으로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위기감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보수당이긴 한데 예. 보수 후보 중에서 이제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예. 자기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출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내 텃밭과 같은 이 호남을 가서 이게 좀 튼튼하게 잡아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가서 뭐 술을 순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상당히 격차가 윤 후보하고 벌어졌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쫓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 또 자기가 좀 수월할까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는 내려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대적인 개혁, 변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씨 문제로 굉장히 선거대의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현상 같고요. 이번에 이제 호남 방문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은 호남에서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뭐 6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2012년 대선에서 90% 가까운 득표를 했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올 때 이걸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호남이 움직이면은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출향민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도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면은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역전 현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김 센터장님 전망이- 역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역전 가능성. 그거야 그 민심에 따른 거니까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언제든지 조정 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3월 9일까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엎치락 뒤치락 여러 번 할 것이고 또 경천 동지할 일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배 교수님이 이제 희망사항을 섞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틀리면 다음- 큰일 나요. 네. 예. 자, 근데 뭐 여론조사 하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 몇 개 중요한 거가 이제 계속 추이를 봐야 될 텐데, 그건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자면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여전한데 영상을 한번 좀 먼저 보죠. 총괄위원장을 맡고 안 맡고 뭐 하시는 문제는 제가 이야기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찾아가서 가서 상의도 드리고 다 했는데 뭐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해서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더 이상 뭐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할이라는 게 뭐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또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김 선생님, 뭐 그냥 바로 그냥 여쭤보세요.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도 또 뭔가 가능성이 남았습니까? 아니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고 또 생물이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죠. 없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김병준 그 상임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사실상 내가 이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대문 발차를 문을 열고 발차를 했는데 그 뒤에서 쫓아와서 다시 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뭔가 아주 극단적인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를 과연 어디서 찾아낼지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결국은 오롯이 그 윤석열 후보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겠죠. 일단 당대표가 있으니까 당대표가 뭐 윤 후보가 계속 후보가 바쁜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당대표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뭐 김병준 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그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서 이게 좀 틀어졌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지금도 다시 계속 모셔야 된다 하면 당내 갈등이 점점 아. 후보와